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하는데 여야가 때 아닌 쩐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50조 지원을 말하자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100조 원으로 늘렸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금의 지원이 쥐꼬리 수준이라면서 국민의힘의 당장 협의를 시작하자고 받아쳤죠. 금요경제토론에서 대선 주자와 선대위에서 나오는 이 금액들의 근거 그리고 재원 마련 방안들에 관한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금요경제토론에서 두 분 모셨습니다. 고정 패널 김종석 전 의원 나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쩐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 지원이 정말 시급합니다. 그런데 얼만큼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느냐. 여야가 경쟁 아닌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김종수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지원 경쟁? 그렇죠. 쩐의 전쟁이라고 해야 될지 이거 뭐 하나 받고 하나 더라고 해야 될지 분위기는 좀 혼탁하죠. 근데 사실은 지금 607조가 넘는 예산안 통과된 지 며칠 됐다고 또 추경 얘기를 꺼내고 뭐 하는데 100조가 말이 100조지 국민 1인당 200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우리나라 국방비도 53조에 불과한데 이렇게 50조, 100조 말은 쉬운데요. 네. 당초 국민의힘에서 윤 후보가 이제 50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50조. 그때는 이제 그게 저도 뭐 알아보니까 예. 그동안 손실액이 50조 정도로 추정된다. 이건 보상해줘야 된다. 그런 차원이었대요. 근데 지금 100조가 나온 거는 예. 앞으로 또 나올 거에 대비해서 50조 더하기 알파로 가자. 이런 취지인데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김종인 위원장은 예. 이 100조를 긴급 재정경제 명령을 통해서 그 세출 조정하고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하자라는 말씀을 이번에 세 번째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언제 예. 또 그런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2020년 4.15 총선 직전에 예. 그 선대위원장 자격으로 한번 얘기를 하셨고 아. 금년 1월 달에 네. 저 서울시 부산시 보궐선거할 때 그때도 그 양반이 또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또 100조를 하자. 이분은 뭐 상당히 일관성은 있고요. 네. 그거에 관해서 상당히 그 준비는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네. 이제 어떻게 말씀을 하실지 두고 네. 봐야 되겠습니다. 예, 네. 100조 하니까 상당히 상징적인 숫자고 뭔가 이 소상공인들을 다 껴안을 수 있는 굉장히 큰 돈 같은데 이런 국민의힘의 어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경쟁에 대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뭐 이재명 후보는 원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자신의 어떤 대표적인 정책으로 그동안에 계속 강조해 왔는데 이게 뭐 제동이 걸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철회를 했고 철회하자마자 윤석열 후보가 제안했던 그 50조 지원을 지금 당장 하자 이렇게 역제안을 했고 이번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100조를 들고 나오니까 예. 그걸 곧바로 받는 일종의 뭐 클린치 전략이죠. 상대가 펀치를 뻗으면 맞지 말고 끌어안자 이런 전략인 것 끌어앉아서 같은데요. 한번 대결해보자. 예. 저는 상황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저런 얘기가 충분히 나올 만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당장의 코로나 위기에서 극복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후에 이제 경제 재건을 고려한다면 우리 지금 자영업자들이 전체 경제활동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5%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눈에 안 보일지 몰라도 자영업 기반이 무너진다는 게 코로나 이후에 뭔가 경제를 회복하고 재건해야 될 때 예. 이제 심각한 어떤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거에 대비하자는 취지에서 아마 100조 얘기를 상징적으로 던진 것 같고 근데 제가 궁금한 대목은 이런 겁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기금이라고 이걸 표현을 하셨어요. 기금. 근데 이제 기금을 설치하려면은 근거 법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법을 제정을 하든가 예. 아니면 기존에 있던 기금들 예. 이걸 갖다가 이제 특별회계로 끌어오는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하든가 예. 해서 100조 원 기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100조라는 이 규모의 방점을 두고 얘기를 하신 건지 기금이라는 특별회계 설치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정교한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그거 잘 모르겠고 예. 원희룡 그 본부장이 어디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특별회계를 편성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네,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네. 그건 아마 이제 국회에서 뭔가 그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논의하자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그거는 뭐 여당하고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불가능하다. 지금 당장 법만 들어가지고 그 뭐 하는 게 우리가 집권한 다음에 집권 프로그램을 하겠다. 이제 이런 의미를 깔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건 예. 국채를 발행하든 아니면 뭐 그 추가 세수를 활용하든 증세가 없이 100조 원 가까운 이 기금이 됐든 뭐 특별회가가 됐든 아니면 추경이 됐든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 때문에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좀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규모만 던져놓고 보면 이건 나중에 가서는 재원 마련 어떻게 할 거냐 이 앞에서 굉장히 궁색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기왕에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어제 원희룡 의원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정책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는데 100조 원을 어떻게 조성하겠다. 네. 지금 재원 마련은 국민의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건가요? 저도 우리 확인해 보니까 네. 어제 그 원지사 얘기는 네. 일단 금년도에 그 뭐 약간 얼마 전에 문제도 됐지만 이 초과 세입이 많이 발생했어요. 예. 지금 어제 기재부 발표를 보니까 예. 10월까지 53조 7천억이 더 예측보다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초과 세수요. 예, 네.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 60조 정도의 초과 세수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작년부터 일관되게요. 네. 그 세출 구조 조정, 지금 우리나라 600조 넘는 예산에 10% 정도는 거품이다. 걷어낼 수 있다. 그러면은 얼추 100조가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산이 600조를 예, 좀 넘으니까 하고, 10%.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방금 박 의원님 말씀대로 그 기금을 설치하려면 이제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되고 특별회계라는 게 이제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이 딱 꼬리가 붙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윤 후보는 대통령 직속에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 무슨 본부를 만들어서 그 회계 관리를 하면서 아예 장기적으로 그 소상공인과 자영사업자 보호에 나서겠다 뭐 이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야, 이 예산 세출 구조 조정 10%. 박 의원님,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세출 구조 조정 기존의 재정 관행으로 쉽지 않죠. 네. 왜냐하면 다들 필요한 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우리 전체 예산 중에 이른바 이제 의무지출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 때문에 의무지출을 빼고 나면 실제 이게 변동 가능한 지출의 범위가 예산의 20% 안쪽일 겁니다. 근데 거기서 10%를 절감한다는 게 제가 보기에 쉽지는 않은 일이다. 물론 이제 불효불급한 그런 예산들은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때문에 이거를 뭐 추가 세수와 그 세출 구조조정만으로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좀 정직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결국에는 국채 발행을 하거나 증세를 하거나 추가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붙지 않으면 전 100조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기왕에 이걸 던졌다면 좀 투명하게 그 로드맵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이게 토론이 진전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냥 규모만 얘기하고 우리가 집권하면 하겠다라는 거는 아니 집권하면은 뭐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다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누구나. 네. 그래서 그보다는 조금 더 설득력 있는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하고 저는 국회에서 100조가 아니라 단 10조라도 지금 뭐 병상 부족 때문에도 난리고 이 보건의료 인프라도 굉장히 취약하고 근데 올해 이제 그 내년 예산안 심의에도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단 말이죠. 현실적인 논의를 좀 마주 앉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 증세도 국민의 동의 아래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증세 또는 추경 편성 뭐 지금 바로 새해 들어서자마자 이걸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이게 현실적으로 정말 가능할까요? 뭐 지금 거대 여당이 뭐 또 12월 중에 또 임시국회 소집하자고 했고 또 뭐 밀어붙이고 뭐 그건 무슨 뭐 그 노동이사제 포함해서 이제 네 개 법안 새로운 법안을 좀 뭐 안건조정위원회 올리고 뭐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는데요. 예. 이 예산 같은 건 우선 제안권이 행정부에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의 관례를 보면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의뢰 추경 예산을 또 짰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5월 이후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607조 넘는 예산 통과시킨 지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추경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땐 좀 무책임하고 예. 정치 공세에 가깝고 제가 여기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이 후보 측에서 예. 그 100조든 50조든 그러면 좋은 얘기다 그러면 동의해서 같이 협상하자고 그러는데 당장 협의를 시작하자고 지금 제안을 근데 했죠. 제가 볼 때 그거는 좀 정치 공세에 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당내 후보 간의 단일화 협상이라면 그게 말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국민 앞에 거대 양당이 여야가 국민 앞에 공약을 내놓고 지금 선택받는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갑자기 단일화하자, 뭐 협상하자 하는 것은 우리 선거를 통한 어떤 국민 의견 수렴이라는 민주 절차에 좀 어긋나는 것 같아요. 후보를 단일화하자는 거라면 뭐 협상할 필요성은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당선되면 할 거다. 그리고 협상 카드가 아니다 이랬는데
소상공인의 피해를 생각한다, 손실 보상을 빨리 해야 된다는 그 화급성을 생각하면 또 협의를 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게 들리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손실보상법 개정안도 국회에 올라와 있거든요. 기존에는 이제 시간 제한을 받는 업종에 대해서만 보상을 했는데 인원 제한을 받는 업종들에 대해서는 보상이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 제한이나 인원 제한이나 피해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추가하자라고 하는 법 개정안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국회에서 이 자영업 그 지원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한 논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의 딜레마는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지난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 때도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가 정부를 설득을 못 시켰어요. 그 얘기는 청와대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기재부의 반대뿐만이 아니라 청와대가 결국엔 기재부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 100조 원을 가지고 야당한테 논의를 하자고 하는데 야당 입장에서 보기에는 아니 정부부터 설득해라, 여당부터 설득해라 이런 반론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과연 기재부 설득이나 청와대 설득이 이재명 후보가 100조가 아니라 단 50조라도 가능하겠는가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앞서 이제 정치 공세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어쨌든 공약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 이런 태도는 확실하나 실제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이 정부나 청와대를 설득할 이 능력이 있느냐 지금 설득할 수 있겠느냐 이게 약간 딜레마로 좀 남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 박원석 의원님 손실보상법 지금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럼 이 현재 보상은 손실보상법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무작정 50조 100조가 아니라 이 손실보상법을 어떻게 좀 제대로 고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죠. 뭐 지금 그 인원 제한에 의한 손실도 손실이니까 예. 그건 뭐 정당한 얘기인데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이번에 이제 5차 재난지원금 나가지 않습니까? 11조 정도 되는데 이게 1인당 뭐 25만 원씩 주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국민 80%, 88% 얘기해요. 근데 그 예산안에 보면요. 소상공인 손실보장 예산이 3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여야 간의 이 얘기 자체가 굉장히 좀 말의 성찬이다. 아니 50조 100조가 아니라 다만 요번에 지난주에 통과된 예산 내년도 예산에도 손실보상 액수가 3조가 안 돼요. 그럼 이런 예산을 가지고 무슨 지금 갑자기 법 개정해서 더 주겠다. 제가 좀 진정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전 국민한테 그냥 나눠주겠다. 지금 1, 2, 3, 4차 다 그렇게 나갔거든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얘기가 들어간 게 3차 때부터예요. 금년 1월에. 1, 2차는 그냥 온 국민 다 나눠줬고요. 지금도 대부분이 이제 무슨 뭐 1억 원 이하 소득 가구한테 준다 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쥐꼬리만 하다고 한 게 말은 되는데 쥐꼬리만큼 하게 된 이유가 왜냐하면 그동안 뭐 수십 조씩 뿌리면서 죄다 온 국민 재원재난금으로 나갔지 소상공인 손실보조 금액은 10분의 1도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쥐꼬리 맞죠.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전 국민 나눠주자고 주장하셨던 이재명 후보가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 그 쥐꼬리만 하다. 그러니까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이 쥐꼬리만 하다. 문재인 정부 쥐꼬리만 급하게 지원 안 했다는 굉장히 강력한 반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표현. 네. 근데 이제 그 장면이 좀 어색하죠. 그 거대 여당의 후보인데 거대 여당의 후보가 결국에는 정부의 소극적인 이 재정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모양새인데 이건 사실은 정부 먼저 설득을 하고 야당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게 보다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로서는 어쨌든 기재부의 벽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앞서 이제 우리 김종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손실보상에 대해서 정말 소극적입니다. 그나마 하한액이 10만 원이었던 거를 이재명 후보가 좀 고집을 부려가지고 50만 원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올리긴 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엄발의 오줌 누기식 대책에 불과한데 지금 오미크론 유행이 더 확산되면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위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어려워 보여요. 이미 사적 모임에 대한 그 인원 통제가 들어갔고 좀 있으면 영업 시간 나올 거고 좀 있으면 이제 또 그 개방하지 않는 그런 시설 행사 이런 것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자영업 어려움이 계속 가중될 텐데 지금과 같은 손실보상 정책으로는 저는 이 자영업이 피폐화되는 상황을 막을 수 없다고 보고 그래서 100조가 됐든 50조가 됐든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실현할 수 있는 대책을 여야가 국회에서 이 무릎을 맞대고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시작을 해야 이게 100조든 50조든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냥 선거 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설득력이 있는 얘기로 들릴 것 같아요. 네. 이재명 후보의 쥐꼬리만한 정부 지원, 소상공인의 지원, 정말로 그런 건지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우리가 그렇게 적은 편이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나라는 그야말로 소상공인 자영사업자 집중해서 얼마나 손해봤는지를 확인해서 100%씩 주는 정책으로 나갔고요. 우리나라는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예. 뭐 여야 공동 책임이지만 예. 그냥 온 국민한테 주는 걸로 계속 갔잖아요. 1차, 2차, 3차, 4차. 이번에 나오는 5차조차도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1인당 25만 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논쟁은 전 국민 80%를 주느냐, 88%를 주느냐 이거 갖고 싸웠지 소상공인한테 정말 실질적으로 보상해 주느냐 갖고는 논란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라도 정말 그 코로나 사태로 손해 보지 않은 사람까지 줄 건 없잖아요. 그건 예. 국민적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거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게 아니라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손실이 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가지 첨언드리고 싶은 게 예. 그 어제 원희룡 본부장이 발표한 내용 중에 눈에 띄는 게 예. 이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사태는 IMF 위기 상황에 버금간다 뭐 이렇게 평가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든 게 이제 IMF 때 왜 대기업들하고 은행들 부채 탕감을 해줬어요. 이제 부실 채권을 모아가지고 이제 털어가지고 금융 정상을 했는데 근데 비슷한 얘기로 이 부실 채권 적립 기금을 만들어서 이 소상공인 자영사업자 중에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부채는 일정 부분 탕감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저는 눈길을 채무 끄는데 탕감을 해줄 수 있다. 그게 필요한 게 이제 특별회계고 부실채권 적립 기금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원 본부장 얘기는 그 김종인 대표가 위원장이 얘기한 그 50조 추가에 예. 이런 기금도 포함돼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액 채무, 소상공인들이 갚기 어려운 그 소액 채무를 조금 탕감해주는 방안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IMF 때 우리가 부실채권을 정리한 그 노하우가 있거든요. 예. 그때는 이제 대기업과 은행 상대로 했는데 뭐 그런 논리로 이번에도 좀 이 소상공인 자영사업자 혹시 이게 이 위기가 좀 장기화되면 예. 불가피하게 부실 채권들이 나옵니다. 그럼 그게 다시 금융 위기로 가지 않도록 또는 가계 부채 위기로 가지 않도록 예. 그런 이제 소위 부실 채권 정리 기금도 고려할 때가 됐다. 뭐 이런 얘기로 전 들었습니다. 예. 뭐 원희룡 본부장은 또 피해액을 이렇게 다 정확하게 추산하기가 어려우니까 뭐 그러기 전에 국세청에서 다 정하기 전에 미리 좀 절반 정도를 주자 이런 주장도 했더라고요. 뭐 지금 당장 급하니까요. 예. 지금 당장 자영업이 고사 위기에 내몰려 있는 게 사실이고 앞서 이제 부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예. 코로나 이후에 부채가 급증한 영역이 자영업자들 부채가 급증을 했습니다. 뭐 영업을 못 하는데 월세라도 내려면 계속 빚을 내 가지고 운영을 한 상황인데요. 어쨌든 IMF 때 우리가 그 이 대기업이나 은행들의 부채 탕감해 준 거 말고도 공적 자금을 160조 원 이상 투입을 했거든요. 당시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위기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당시의 금융위기에 못지않은 예. 외환위기에 못지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거듭 강조드리는 건 이걸 자꾸 나중에로 미루면 안 된다. 지금 논의를 시작해서 네. 나중까지 로드맵을 만들어야지 예. 집권하면 하겠다. 근데 내년 3월 9일 날 대선이 끝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도 사실은 이게 한계 상황에 내몰려 가지고 망하는 자영업이 정말 수두룩하게 생길 텐데 그분들은 어쩌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여야가 좀 이렇게 50조니 100조니 서로 규모 가지고 경쟁하고 또 이게 정책의 주도성 가지고 핑퐁을 치지 말고 예. 당장 국회에서 만나서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 손실보상법 개정부터 하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이 100조 원을 지원하자는 김종인 위원장의 구상, 굉장히 소상공인을 위해서 아주 전폭적으로 지원하자는 건 상당히 공감 있게 들리는 반면에 그래 그렇게 필요하면 빨리 하자는 또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 반격, 제안, 반론 또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진행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나온 이야기들은 이제 선거 공약이잖아요. 예, 지금 현재 적어도 내년 5월까지 예. 국정의 책임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 내각과 지금 민주당입니다. 그럼 그런 뜻이 있으면 하죠. 그 뭐 저 야당이 정당한 걸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후보 간에 국민에게 공약을 내고 선택을 받는 경쟁 중이라면 예. 그러면 우리 이쪽 국민의힘에서 내온 공약이 공감이 가면 이쪽 민주당 이재명 후보 쪽에서도 우리도 이런 대안이 있다 해서 대안을 내놓고 두 개를 놓고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가는 게 민주주의 절차지. 갑자기 이쪽 당에서 내놓은 거, 야 그거 좋다 그러고 아까 우리 박 의원님 말씀대로 껴안기 작전으로 가면은 그거는 후보 단일화하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예.
과연 뭐 소상공인을 위하는 마음 정말로 어느 쪽이 더 강한지 소상공인들과 국민들은 두 후보의 양측의 얘기를 보면서 아마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누가 진심인지. 네, 저희 금요경제토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동이사제,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자는 법안을 지금 여당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박원석 의원님, 의선 이 노동이사제라는 게 정확하게 뭔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사회의 노동 당사자인 노동자가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결국에는 노동자들이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도록 하고 그걸 통해서 경영 투명성이나 기업 지배 구조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노사관계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취지의 제도고요. 그 EU 같은 나라들에서는 이게 보편화돼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공동결정법이라는 법에 근거해서 이 노동이사들이 최대는 이사회의 절반까지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두고 있고 대부분의 EU 국가들이 노동이사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도 이제 과거처럼 그 주주자본주의가 아니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이행을 해가려면 핵심적인 이해관계자이자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경영 투명성도 높이고 노사관계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제도를 이행하자는 취지고 이게 이제 그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2017년에 최초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서울연구원이라는 산하연구원이 있습니다. 예. 거기서 최초로 노동이사를 선임을 했고요. 지금은 9개 광역시도에 82개 공공기관에서 102명의 노동이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 해서요. 근데 이번에 이제 법을 만들겠다. 공공기관은 노동이사제를 적용하는 이제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별 얘기 없다가 갑자기 이게 법안 움직임이 나오는 게 이재명 후보가 필요하면 다수당이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더군다나 저도 뉴스에서 비디오를 여러 번 봤는데 뭐 국민들한테 잘못했다고 큰절을 하고 나서 되돌아가 앉자마자 그 상임위원장들 방맹이 들고 있는데 그냥 두들겨라. 방망이 들고 있는 다수당이면. 그러니까 갑자기 겸손하고 국민한테 큰절하던 분이 가더니 단독 처리해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요즘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오락가락한다는 말도 있는데 전 그때 상당히 좀 놀랐어요. 그게 그 자리에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시 노동이사제로 돌아가서 지금 노동이사제가 지금 법이나 공공기관부터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민간에도 확대되길 기대하면서 법 개정을 하는 모양인데 어느 기업들이 먼저 해당이 되겠습니까? 주로 우리나라의 국영기업 공사들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기대하는 게 이제 노동이사가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라면 주로 재벌 계열사들 대기업들인데 이미 이 공공노조하고 대기업들의 그 노조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형 강성 소위 귀족 노조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뭘 더 보호받아야 되는지 분명치 않은데 이 사람들을 경영에 참여시켜가면서까지 뭘 보호하겠다는 건지 오히려 우리나라 근로자 중에 지금 90%의 비노조 근로자들 이 사람들을 진정으로 위해주는 정책이 나와야지 이미 우리 사회에서 지금 불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 행태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 대형 강성 노조들을 위한 노동이사제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사회적 혼란이 더 가중되고 노사관계가 안정이 되긴커녕 우리 그동안의 노사관계를 보면 대형 강성 노조일수록 그 어떤 대기업의 생산이나 판매를 인질로 잡아서 자신들의 무리한 요구를 관철시키는 행태를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노조를 대표하는 사람이 이사회에 들어가서 그런 무리하고 강경한 요구를 할 때 과연 그 조화로운 노사관계가 유지되겠는지 우리 박 의원님은 이제 유럽에서 상당히 정착했다고 그러는데 정착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독일을 비롯해서 협력적 노사관계가 오랜 전통이에요. 협력적 노사관계. 노조 자체들도 스스로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임금 깎은 적도 있고 해외로 나가겠다는 독일 기업을 자기네들이 양보해서 붙잡기도 하는 노조예요. 그런 노조라면 저도 노동이사제가 들어오는 거 반대 안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위 10%에 해당하는 대형 강성 노조는 더 이상의 그 어떤 법적 보호가 필요 없을 정도로 보호를 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종석 의원님은 그러니까 노조의 입김이 센 우리나라의 재계 관행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이 사회가 뭐 투쟁의 장으로 바뀔 것 같다 이런 걸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재계의 기업의 우려를
앞으로는 좀 어떻게 저는 뭐 기울까요?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요. 이미 2017년 이후로 그 노동이사들이 활약을 하고 있는 지방의 82개 그런 이 지방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을 보면 오히려 노사 관계가 과거에 비해서 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많고요. 그리고 독일처럼 우리가 갑자기 이사회의 과반, 뭐 3분의 1 이렇게 노동이사가 들어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현실적으로 많아봐야 한두 명이기 때문에 그 한두 명이 뭐 이사회를 좌지우지할 거다. 이것도 지나친 기우이고 물론 이제 유럽식 노사관계하고 우리 노사관계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는 기업별 노조 체제가 아니고 산별 노조 체제이기 때문에 네. 개별 기업에는 노조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히려 이런 공동결정제도나 이 노동이사제도를 참여해서 경영에 참여하고 노조의 요구사항들을 반영하는 이런 어떤 경로를 갖고 있어서 우리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건 맞는데 예. 우리도 앞으로는 이제 산별 노조 체제로 나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동시에 이런 전환들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공공 부분부터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민간 부분에 적용을 하자 그러면은 반발이 굉장히 거셀 거예요. 경영계에. 때문에 어쨌든 정부가 출연하고 있구나. 정부가 투자하고 있는 그런 기관부터 시작해서 이걸 넓혀나가자 이런 취지인 것 같고 이게 법을 새로 제정하는 게 아니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이 노동이사 그 선임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면 그걸로써 이게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미 조례로 9개 그 광역시도에서 82개 기관이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저는 이걸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취지에서 이 공공기관을 상대로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공공기관에 이게 적용이 되면 기업들은 당연히 민간 쪽에 어떤 도입 압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기업의 이해관계자 중에서 꼭 근로자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채권단도 수 있을 거고 협력업체도 있을 텐데 그 이사회에 노조 근로자의 대표가 들어간다. 기업들로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경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게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이지 예. 이렇게 이해관계자를 두루두루 참여해서 예. 소위 경영의 민주화가 과연 기업의 경쟁력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될지는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학계에서도. 제가 지금 우려하는 거는 그 지금 민주당에서 네. 이 기재위에서 지금 이걸 일방 통과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뭐 12월 중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한 거죠? 예. 네. 그런데 사실은 이 배경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 다수당이 야당이 반대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이라도 태워서 빨리 정리하라 이런 식의 이제 어떻게 보면 지시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이게 불거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그동안 민주당의 어떤 의회 독주 또는 그 독선 또는 여론 수렴 없는 그런 일방 통행식 그 다수결 이런 것이 결국 민심의 이반을 초래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 과연 이렇게 그 논란의 여지가 있고 아직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법안들을 이게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과연 선거에 도움이 될지조차도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그 박원석 의원님 이제 독일의 사례를 들었는데 독일에서는 이제 노동이사제가 적용이 되고 있다. 그런데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아직 도입이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은 그렇죠. 거죠. 뭐 EU 국가들 중에도 영국 같은 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미식 흐름하고 조금 이제 유럽 그 대륙 계열의 흐름하고 좀 다른 건 맞고요. 대다수의 EU 국가들이 하고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걸 경영에 직접 참여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조금 그 체계가 달라요. 그래서 독일은 이사회가 이 감독이사회와 경영이사회로 이원화돼 있고 그 감독이사회에 노동이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감독이사회가 경영이사회를 임명하도록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노조의 대표자가 들어가서 경영을 좌지우지할 거다. 경영 간섭이 심해질 거다. 이제 그 독일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런 우려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설계할지 모르겠으나 아마도 이제 뭐 이 노동이사 도입에 관한 지금의 일종의 합의 수준 같은 걸로 봤을 때 경영에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거기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뭔가 좀 중층적인 과정을 밟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저는 이거를 패스트트랙에 올릴 만큼 긴급한 법안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갸우뚱한 면이 있어요. 다만 이게 선거 앞두고 득표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한국노총에 갔던 자리에서 이걸 발표를 한 거거든요. 한국노총에 갔을 때 오랫동안 이제 한국노총에서는 요구를 해왔던 사항이기도 하고 그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에서 그 노정 간의 합의 사항으로 작년 11월에 결정됐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노동계 표심을 이재명 후보가 끌어안겠다 이런 취지에서 좀 서두르는 것 같은데 여당 내에서도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가지고 밀어붙였을 때 그 후과나 후유증이 없겠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정치적으로 다른
다른 견해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윤석열 후보도 뭐 한노총 만날 수밖에 없지 네. 않은데 네. 윤석열 후보도 어떤 입장을 보일지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난 건 없죠. 예,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뭐 국민의힘 내부에도 한노총 출신 현역 의원이 있고 하니까 뭐 의견 수렴을 하고 또 정치의 계절에 그 뭐 어떻게 싫은 소리 하겠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지난 22일엔 한노총을 방문해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뭐 하겠다고 네. 얘기했는데 그 직전에 또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가서는 나는 1등 친기업 단체장이다. 아. 나는 이거 성장을 우선하는 친기업 후보다. 예. 이러니까 좀 헷갈리는 거죠. 네. 뭘 하시겠다는 건지. 지금 저 재계가 그렇게 반대하는 거를 또 밀어붙이라고 또 오더를 내렸잖아요. 네. 재계가 좀 후보가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공방이 앞으로 치열할 노동이사제 코로나 지원금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김종석 전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